며느리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너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그게 미안해서 너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네가 힘들까봐 청소나 설거지도 해주다가 살림 건드리지 말라길래 안 했고 음식도 해다 바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로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만들었구나라는 말이었죠. 저도 노력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사는 게 힘들 줄 알았지만 왔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제 잘못만 꼬집으셨고 저를 더 힘들게 하셨잖아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웠는지 자기 부인을 감싸며 내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 편도 아니니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지연이도 사정이 있었겠죠. 잘해보려는 사람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엄마랑 저희 사이가 틀어지면 남는 게 뭐예요? 저와 얼굴 다신 못 보고 사시고 싶으세요. 그러자 잠잠히 있던 아들의 쌍둥이 누나인 큰딸이 나섰습니다.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도 아들을 키우지만 너처럼 잘할까 봐 두렵다. 너 지금 엄마 앞에서 덮어놓고 네 안사람 편만 드는 거야? 누나는 끼지 마요. 저는 집사람을 사랑하고요. 엄마가 이러시면 저만 입장이 난감해져요. 제발 장가간 아들 가정불화를 만들지 마시고 더 이상 지연이에게 그러지 마세요. 그래, 가정부가 된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보지 말고 이참에 내가 보태준 집이랑 여태까지 공부시켜준 돈 다 갚아라. 다 거저 얻어서 네가 있는 줄 아나 본데 나도 이상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고 너도 네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나랑 계산은 끝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줬다 뺏는 게 어딨나요? 부모라면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할 때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모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걸로 생색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끝까지 자기 잘났다 하는 소리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딸아이는 그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켰는지 잘 알면서 이건 믿음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다 미련 버릴란다. 내가 뭘 위해서 이 나이에 그렇게 아등바등 너희를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연구원으로 만들어놨으니 이제 알아서 곱게 물러나주마. 부모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했냐? 말 잘했다. 자식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도 있다. 너는 방금 너를 위해 평생 헌신한 나와 네 누나에게 모든 좌절과 절망을 주었어. 네 아내가 바라는 대로 물러서주마. 그렇지만 네 안사람 너무 믿지 마라. 나중에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짜 너무하시네요. 정말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제 안사람하고 찾아오지 않고 앞으로 손주볼 생각도 마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갚아드리겠습니다.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반드시 갚을게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의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들인 며느리 때문인 줄 알았지만 오늘 보니 가장 잘못된 것은 제 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세인 박화자라고 합니다. 자식들은 모두 소중하지만 저는 더 애틋하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아들 박주원을 애지중지하며 키우게 되었죠. 남편 없이 홀로 키웠기 때문에 더 애틋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딸보다 아들이 중요하다고 여겨져 제사상을 차려주는 존재라 생각했고 저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제 딸보다 아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후회합니다. 다 같은 자식이건을 왜 저는 그렇게 딸보다 아들을 중요시하며 딸에게 아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얘기했는지. 내가 데려오지 말랬더니 결국 데려왔구나. 궁합이 안 좋아서 결혼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궁합이 뭐라고요? 저 그런 미신 안 믿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백년해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궁합 같은 걸 신경 써야 하죠? 머무르면 잠자코 계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을 잡을 팔자라는데 어미가 돼서 이 결혼을 어떻게 승낙하겠냐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결혼은 안 될 말이니 당장 헤어지고 다른 여자랑 만나보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인생에 향심이밖에 없고 꼭 향심이랑 결혼할 겁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끝까지 반대하시면 부모님 허락 없이 향심이랑 혼인신고하고 그냥 부부로 살겠습니다. 저는 겁이 많아 시어머니가 무서웠고 덜덜 떨고 있는 저를 남편은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용한 점쟁이의 궁합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남편이 저를 만난다고 했을 때 일찍이 제 생년월일이 있는 종이를 달라 하셨고 그걸 가져가셨는데 그만 좋지 않게 나왔던 겁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는 걸 반대하셨고 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남편은 시어머니를 달래보기도 하고 맞서보기도 하며 어떻게 해서든 저와 결혼 허락을 받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며 혼인을 결심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은 건설사무소에서 관리감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바람에 남편이 큰 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 허락을 받지 않았을 뿐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저는 뱃속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마침 그날이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해물탕을 끓여놓고 학수고대하며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만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는 남편 곁에서 오열했지만 이미 죽은 남편은 제가 아무리 당신의 아이를 가졌어요 라고 외쳐도 깨어나지 않고 흰 천에 덮여 누워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왔고 저를 밀치며 남편의 죽음을 확인하며 오열하더니 시어머니는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제 머리채를 잡고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쟤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늘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이 어미보다 먼저 가냐 이 불효막심한 녀석아. 네가 내 아들의 앞길을 막아 저 세상으로 보냈으니 내가 죽어도 귀신이 되어서라도 널 용서하지 않겠다. 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저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소식을 듣고 막아주려 했지만 시댁 식구들과 대치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저는 임신 소식을 알리며 싸움을 말렸으나 그로 인해 제 편이었던 친정 식구들마저 잃어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뱃속 아기가 우리 아들의 애라는 걸 어찌 믿냐며 악담을 해대었고 친정 식구들은 저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애를 지킬 필요 없다고 하며 이미 간 사람은 갔으니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빨리 애를 포기하고 좋은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했죠. 그 말을 듣지 않은 저는 다시 한번 제 운명을 꼬이게 만들었고 결국 친정 식구들에게도 버림받아 혼자 쌍둥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첫째는 딸이었고 1분 뒤 태어난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사랑했던 남편을 닮았고 딸은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시부모님이 허락해주지 않아 남편의 성을 쓸 수 없어 제 성을 따서 키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딸은 이름을 공희원, 둘째는 공주원이라 지었고 애틋한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저는 절 닮은 딸보다 죽은 남편을 닮은 아들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딸보다 아들이 더 든든하고 좋아 보였기에 어려운 형편의 아들 위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생활은 아니지만 성을 쓴 탓에 사생활하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아이들은 편견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희원이와 주원이랑 놀지 말라고 학부모들이 애들에게 말을 했다는 걸 듣고 저는 집 앞에 찾아가 눈에 불을 켜고 따졌기에 그 이후부터 저희 애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쌍둥이인 희원과 주원이는 친구 없이도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손이 야무지고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학교에서 노래 대회가 있으면 항상 상을 타왔고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그곳 선생님께서 희원이는 성악을 배우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희 형편이 어디 성악이 가당키나 한가요. 저는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서빙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세 식구 하루 벌어먹고 살기에도 빠듯했기에 아무리 희원이가 재능이 있어도 제게는 부담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인 주원이는 제 눈에 참 똑똑한 아이였고 선생님도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했기에 주원이만큼은 공부시켜서 한 자리 시켜보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고자 했습니다. 주원이도 학창시절 이를 악물고 공부하며 반드시 사자 직업 가지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공부했기에 저는 그런 주원이를 믿고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어요. 딸과 저는 굶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에게는 고기 반찬과 생선 반찬을 주었고 저와 딸이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을 때도 아들에게는 번듯한 옷 한 벌을 사줬으며 급식비나 육성회비는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배고파서 매일 수돗물로 배를 채웠고 학교도 겨우 졸업했죠. 그런 딸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지만 저희 형편의 아들이라도 교육을 시키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저와 누이의 희생을 알았는지 눈물 흘리며 저희를 안고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엄마, 희원아, 고마워. 내가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서 집안을 일으킬게.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괜찮다, 주원아. 그저 너만 잘 되면 돼. 어떻게 해서든 이 애미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나중에 후회 없을 만큼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바라는 건 내 성공뿐이다.
딸은 제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는 듯했지만 착하고 고맙게도 자기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고 왜 주원만 공부시키고 잘해주냐는 말도 한 번 하지 않으며 묵묵히 제 말을 따라주던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고맙고 마음이 아팠지만 딸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기에 늘 미안하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딸은 쓸쓸하게 웃으며 엄마,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엄마는 주원이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엄마 소원은 그것뿐이니까 나도 엄마 소원이 이루어지게 주원이 잘 되도록 도울게요. 미안하다, 희원아. 엄마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엄마가 무능력한 탓이다. 주원이 대학 들어가고 나면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나중에라도 꼭 하게 해줄게. 걱정 말아라. 차마 희원 앞에서 너랑 나랑 힘을 합해서 주원이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희원이의 마음을 알았기에 엄마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주원이는 우리 식구의 바람대로 명문대학교에 입학했고 희원이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채 회사 격리로 들어갔습니다. 희원이는 영어 공부를 좋아해 영어 실력이 높은 편이었는데 대학에 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높은 월급을 받으며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희원이는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미국 남성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그때 딸 나이가 겨우 22살이었습니다. 미국인 사위는 딸보다 10살이나 많은 32살이었고 알고 보니 돈도 많고 저택까지 있는 회사 사장이었죠. 처음에는 영어 회화 실력을 더 늘리기 위해 만났는데 그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친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연인 사이가 되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은 한숨을 쉬며 통장 3개를 모두 제게 건넸어요. 이게 다 뭐냐? 하니 딸이 예금 통장이랑 적금 통장이에요. 적금 통장은 다음 달에 만기예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에요. 제가 작년에 주원 대학 등록금도 줬으니까 이 돈만큼은 주원 뒷바라지 말고 엄마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니? 힘들게 모았으면 네가 나중에 시집갈 때 써야지. 엄마, 저 지금 시집갈 것 같아요. 이 돈이 필요가 없어요. 결혼하면 미국 가서 살 것 같은데 미국에 그 사람 살림이고 집이고 다 있으니 몸만 들어가면 된다네요. 네가 미국을 간다고? 저는 딸이 결혼해서 미국을 가겠다는 소리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물론 딸이 미국 사람과 연애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느낌상 결혼할 것 같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제품을 떠나 멀리 미국까지 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렇다고 고생만 시킨 딸에게 가지 말라고 할 자격도 없는 엄마였기에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도 못 시켜주고 아들만 챙긴 비정한 엄마였지만 딸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걱정 말라며 위로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이것밖에 해줄 수 없어. 더 엄마 곁에서 행복하게 살게 도와야 하는데 나 살겠다고 엄마 두고 가서 미안해요. 그런데 저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같아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주고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데 나도 내 꿈 이루고 싶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 희원아. 그게 순리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널 붙잡겠냐. 다만 타향살이가 걱정될 뿐이구나.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네가 정한 대로 해라. 너만 생각하고 너만 행복하면 된다. 딸은 제 말을 듣고 펑펑 눈물을 흘렸고 저는 딸이 자책하지 말라며 안아주며 달래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미국 사람과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도 결혼식을 올렸고 저도 그때 생전 처음 미국에 가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비행기에 태워준 사람도 딸이었습니다. 미국인 사위와 시댁 식구들도 참 좋은 사람들 같아서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한국어로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 제 진심을 느꼈던지 파란 눈에 안 사더니 저를 안아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비행기 일정상 딸의 집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신혼 첫날 밤을 남편과 보내지 않고 딸은 저와 함께 보내며 꼭 행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저와 밤새도록 울며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엄마 꼭 잘 살아야 돼.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엄마 인생 엄마가 꾸리면서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희원아 엄마는 그저 너만 잘 살면 된다. 우리 딸, 엄마 옆에서 살면 엄마가 우리 희원이 애기도 봐주고 싶었고 친구처럼 함께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래도 네가 선택한 삶이니 후회하지 말고 잘 살아.
사위랑 시부모님이 너무 좋더라. 시댁에서도 잘하고 예의 잘 지켜서 남편 내조 잘하면서 잘 살아. 알았지? 엄마, 걱정하지 마. 그래도 고향을 떠나서 허전할 줄 알았는데 아직은 설레고 기대돼. 나중에 내 자식 낳으면 한국어 가르쳐서 엄마한테 가끔 찾아갈 테니까 예뻐해줘. 알았지? 그렇게 딸을 시집 보낸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아들도 그 무렵에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아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생긴 건지 뭔가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아들에게 삐삐가 있었는데 삐삐가 자주 울리면 집 전화로 밤새 통화하는 것 같았죠. 그게 여자친구라는 걸 알게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결혼하고 한 명은 여자친구가 생기니 아이들이 제 둥지를 벗어나 다 컸구나 싶어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다니면서 그 여자친구와 계속 만나왔는데 어쩐지 꽁꽁 숨겨두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오라 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모르는 척했지만 아들은 좀처럼 제게 여자친구를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제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들 생활비와 뒷바라지를 하면서 모아둔 돈이 없었기에 나이 들어서도 제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뜻밖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친정에서 말이죠. 저는 오빠 둘, 언니 넷 있는 7남매 중 막내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일한 재산인 땅을 나눠주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의 가치가 올라 저에게 상속된 땅이 집 한 채의 값이 되었던 겁니다. 친정과 의절했기에 재산은 꿈도 꾸지 않았지만 언니 오빠들이 막내인 제 몫을 챙겨주었고 뜻밖의 제 집 마련을 하게 되어 설레고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아들도 제가 집을 갖게 되니 좋아했고 모든 일이 정리될 무렵 아들이 저에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녀석이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주는구나 싶어 망설임 없이 데려오라고 했죠. 줄줄이 좋은 일이 생기니 며느리감도 아들이 고른 만큼 좋은 사람일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 앞에 데려온 사람은 첫인상부터 어둡다고 해야 하나요? 웃기는 하는데 얼굴에 그늘이 져 있고 자꾸만 제 얼굴을 똑바로 못 보는 것이 첫 느낌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주원 씨와 오래 사귀었는데 이제서야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요, 잘 왔어요. 우리 주원이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결혼하면 주원 씨와 어머니께 잘하겠습니다. 며느리감에게 궁금한 게 많았지만 자칫 어두운 표정이 걸려 묻지 않았습니다. 보통 처음 며느리가 인사 오면 친구들 말로는 호구조사를 많이 한다는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여자를 제가 반대해봤자 아들만 불편할까 싶어 처음부터 아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그 어두운 표정이 마음에 걸려 아들에게만 따로 물었습니다. 너 결혼할 지연이 말이다. 얼굴이 엄마가 볼 때 많이 어둡던데 원래 그렇게 어두운 아이니? 아들은 처음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고 저는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싶어 아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내 아들은 결혼하면 알게 될 거라며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연이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제가 보듬어주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를 많이 이해하고 기다려준 사람인데 이제 결혼하려고 해요. 엄마, 우리 집안도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도 아빠 덕 못 봤으니 사생아나 마찬가지죠. 며느리감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에 마음이 그랬다기보다 아들이 자기도 사생아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꺼내서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니들 아빠가 결혼 전에 돌아가셔서 엄마 성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늘 얘기하며 키웠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를 감싸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 속이 상했습니다. 애들이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제 노력과 상관없이 아들은 그저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면서 야간 대학도 다니며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며느리로 잘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마침 집도 생겼으니 이제 저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께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집이 생겼는데 네가 결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들 결혼할 때 보통 집 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엄마 형편 안 되는 거 알고 지연이가 결혼 얘기를 미룬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저 대학원 다니느라 돈을 못 모은 거. 이제 연구소에 취직했으니 이제부터 모으면 되겠지만 어느 세월에 집을 사요?
어머니가 사시던 전셋집이 있으니 굳이 떠나시면 이웃 주민들과도 헤어지게 되잖아요. 새로 마련된 집은 제가 들어가 신혼집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지연이 직장하고도 가까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기가 막혔지만 내색하지 않고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며 결혼 문제도 고민해보자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며느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 문제는 아들 입에서 처음 들었을 때 당황했지만 어쨌든 제 명이니까 아들에게 내줄 수는 있었습니다. 아들 말 맞다나 제가 30년을 살아온 동네는 아들과 딸을 낳고 키운 곳이라 정든 이웃도 많아서 전세 줄까 고민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고민을 많이 한 듯 그 다음 날 저를 찾아와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집 말이에요. 그 집 팔고 제가 이번에 취직한 연구소 근처에 집을 마련해 주시면 안 돼요? 엄마 집을 신혼집으로 하려니까 연구소와 거리가 멀고 나중에 투자 가치도 연구소 쪽 번화가라서 더 높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묻자. 그게 내 생각이냐? 주원이는 연구소에 취업할 정도로 명석했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나 돈 버는 투자에는 무관심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투자 가치를 따지며 번화가라 더 오를 것 같다며 제 집을 팔고 새 집을 요구하는 데는 아마 며느리가 명의를 아들로 바꾸라고 종용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해하며 제 생각이에요. 물론 지연이가 결혼할 사람이니 의논할 때 많이 조언해줬는데 다 맞는 말 같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장 가까우니 좋잖아요. 언제는 지연이 직장 가깝다고 좋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엄마, 저희는 연구소 쪽에 집 얻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아들 연구소 근처는 번화가라 제가 가진 집 동네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거긴 너무 비싸지 않냐? 내 집 팔아도 못 살 텐데 하니 평소 줄이고 신혼부부 사는데 큰 집은 필요 없다.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곳보다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좋을 텐데 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예비 며느리의 계획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들을 불러 지연이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들은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잠자코 있던 제가 갑자기 지연이를 반대하니 천천히 알아듣게 설명했습니다. 주원아, 내가 지연이를 반대하는 건 그 아이가 부모가 없고 돈이 없고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다. 웃어도 어두운 표정에 계산적이고 너를 손바닥에 올려 좌지우지하려는 게 보여 그 결혼을 반대한다.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난리를 치며 결혼을 고수했습니다. 나중엔 지연이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는지 지연이까지 찾아와 제발 허락해달라며 제 아들 없이는 못 산다고 울며불며 부탁했습니다. 저도 둘이 죽고 못 산다 하니 결혼을 끝까지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결혼하려 할 때 시댁에서 궁합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을 때의 슬픔과 상실감을 알기에 아들에게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는 부모님 없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며 하객대행 아르바이트까지 준비했지만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사돈인 척 맞춰야 했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모른 척했지만 왠지 모를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결혼 첫 해부터 1년에 몇 번 보지 않았고 어버이날, 제 생일, 명절에도 항상 일이 바쁘다며 시간이 어렵다고 했고 그래도 자식의 독립을 깨달으려 노력하며 미국에 사는 희원이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쯤 된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사뭇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아이를 가졌어요. 한 번에 둘이면 좋겠어요. 아들은 학창시절 항상 희원이와 함께였던 터라 쌍둥이를 낳고 싶다고 했습니다. 뜻밖의 며느리 임신 소식에 저도 기뻤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쌍둥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구나. 엄마, 지연이 애기 낳으면 산후조리 해주실 거죠? 요새는 조리원 많이 가지 않냐? 에이, 조리원 2주로는 부족해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니 엄마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연이가 불편하지 않다면 나는 괜찮다만. 엄마, 지연이가 이 기회에 엄마랑 잘 지내고 싶대요. 저는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지연이도 희원이처럼 제 딸이나 다름없으니 그렇게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혹여나 지연이가 지난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던 게 제가 결혼을 반대해서 상처를 입었나 싶어 염려하고 있던 찰나에 오히려 지연이가 저에게 산후조리를 부탁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때 친정집 유산으로 산 집을 전세로 주고 연구소 앞에 집을 다시 전세로 얻었는데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연락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며 살던 전셋집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원래 제 집에 대한 전세금을 빼주게 되면서 이번에는 아들 내외가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 집은 제가 사는 집과 제법 가까워 왕래하기에 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시댁에서 떨어져 지내려고 하는데 아들 내외는 자꾸 제 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니 자식이 가까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결심해준 지연이가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고 제가 산후조리를 맡게 되어 정말 딸처럼 느껴지며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산후조리를 해주다 보니 아들 내외 집에 한 달가량 머물게 되면서 제가 전담으로 손주를 돌보게 되었는데 확실히 신생아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손주라는 생각에 예쁜 마음이 들어 힘든 것도 잊혀졌습니다. 지연이는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그간의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많이 안 찾아뵈서 서운하셨죠. 저도 사실 어머님 말씀 거역하고 주원 씨와 반대 결혼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서 어머님 뵐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제가 애 낳고 가까이에 이사도 왔으니 저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많이 예뻐해주세요. 저도 어머님께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지연아, 내가 더 미안하지. 너 많이 속상했을 텐데, 결혼 반대했을 때 내가 많이 미웠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풀어서 다행이구나. 이제 한 가족이 되었고 아이도 태어났으니 자주 왕래하며 살자꾸나. 이사 오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큰 결심에 져서 고맙다. 뭐려, 어머님. 그런데 혹시 가까이에 사니까 저희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빨리 회사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 기관에 맡기기에는 너무 어리기도 해서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딸이 살아도 손주는 봐주고 싶었기에 저는 잠시 일하던 식당을 쉬기로 했고 아들 내외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봤는데 신생아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산후조리에 이어서 저는 100일 정도까지 아들네 집에서 함께 지내며 손주를 돌봐주었는데 아무래도 신생하다 보니 잠을 못 들게 하고 도무지 잘 수가 없는 것 빼고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를 보는 순간 생각은 눈 녹듯 사라진 상태에서 까꿍까꿍하며 아이를 어르고 있는데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이랑 다투었던지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저는 아들 내외가 밖에서 돈 벌다 왔으니 시장하고 허기질까봐 얼른 밥을 차리고 아들 며느리 먹으라고 내놨는데 웬만하면 저는 집에 가서 먹는 편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장에서 밥만 내놓고 차린 반찬이랑 후다닥 먹으려는 생각뿐으로 밥을 푸려고 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제게 벼랑간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식사하고 가시게요? 댁에 밥 없으세요? 식사하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설마 식사까지 하고 갈 거냐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래서는 먹고 가고 싶어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 민망해서 저는 집이 가까우니 가서 먹겠다고 했는데 아들은 그 와중에도 내내 며느리 눈치만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뭔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게 저 빼고 먹을 만한 음식을 사왔는지 그래서 가라는 것 같았습니다. 참 먹는 것 가지고 기분이 그랬긴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식으로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충분히 풍족하게 먹고 살 텐데도 자기 식구들 외에 다른 사람이 자기 것에 대해 먹는 것을 많이 아까워했습니다. 지연이나 우리 아들 주원이나 정작 많이 먹는 편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차피 다 못 먹고 쌓아두면 먹는 것이란 썩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 냉장고는 늘 엉망이었고 제가 반찬 먹으라고 해준 것부터 시중에서 산 반찬들까지 썩어가고 있어서 저는 매일 냉장고 청소를 해야 했고 버리는 것도 지연이의 허락이 필요했기에 저는 몇 가지는 몰래 버리고 몇 가지는 지연이에게 얘기하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아들 내외 편하라고 밥상만 차려준다는 게 며느리가 살림을 잘 못하니 냉장고 청소와 부엌 청소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바닥을 닦다 보니 거실도 청소를 하게 되었고 화장실도 하게 되면서 저는 집안에서 청소 담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제 깔끔함 때문에 집안일까지 하게 되니 온몸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제게 주는 돈은 고작 50만 원 내외였습니다. 그걸로 저는 항상 손주 간식이나 옷 같은 것을 사서 그대로 손주에게 많이 돌아가고는 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며느리 기준에는 그것도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요새 기백이 옷 많이 안 사시네요. 애가 커서 잘 안 맞던데 내위도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니들 내일 모레 아울렛 간다고 얼핏 들어서 그때 살 것 같아 안 샀다. 저는 애 옷 안 사줘요. 어머니께서 이제까지 사주신 걸로 계속 입혔어요. 사달라는 직접적인 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사준 걸로 입혔으니 앞으로도 저더러 산에 놓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호의로 시작된 일이 며느리에게는 권리처럼 느껴졌구나 싶어서 이제 손주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손주인지라 며느리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제 눈에 보여서 제가 챙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들이 몰래 저에게 돈을 더 줬다가 들켜서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게 되었지요. 아마도 그날부터였을까요? 그렇게 아들네 집에서 손주 봐주러 오가면서도 요새는 꼭 남의 집에 방문한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또 싸우려고 했던지 퇴근하고서 어찌나 눈치를 주던지 오히려 계속 있는 게 불편해서 나와버렸는데 마음이 참 서글펐습니다. 며느리는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애 봐주고 살림 봐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지 며느리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저도 그에 따라서 마음 다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달리 며느리는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 알기가 어려웠고 어쩌면 제가 아이를 봐주고 있으니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곡소리가 나왔는데 아들이 아이를 안아주면서 저는 그나마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계속 안고 있으려니 허리며 무릎이며 나만 하질 않는구나. 내 손주니까 돌보지. 남의 자식은 죽어도 못 키우겠다. 어머니가 잘 봐주셔야죠. 둘째, 셋째 손주도 생기고 손주들 많이 보고 싶으시면 저희 애 잘 봐주세요. 아들 말이었지만 듣기가 참 씁쓸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손주 생기는 기쁨보다는 그들의 자식 생기는 기쁨이 더 클 텐데 그래도 24시간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게 다행이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조금 크면서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 내외가 출근하기 전에 집에 가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본 뒤 저녁 밥상 차려놓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품에 익숙해진 아이는 엄마에게 잘 안겨지지 않았고 아이는 밤새 저만 찾다 보니 지친 아들 내외는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니 애 돌봐줬는데도 죄인이 된 듯한 마음이 들었지만 손주와의 정 때문에 차마 안 봐줄 수도 없었고 몸은 점점 더 무리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려 유모차를 타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젊은 엄마들이 저를 보고 쑥덕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며느리 또래의 여자들이 제가 지나가면 제 뒤통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는데 그날 5층에서 자주 인사하던 할머니가 타셨고 1층에 도착해 내리려는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손주 그만 봐주고 자기 인생 살아요. 다 헛짓이에요. 자식들이 고마운 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백이 할머니, 소문 안 좋게 났던데 그거 모르셨어요? 소문이요? 무슨 소문이요? 아들한테 생활비 타내려고 굳이 애 돌보겠다고 해서 며느리 회사 내보낸 못된 시어머니라고 소문이 났다니까요. 네? 그게 무슨... 그뿐이면 말을 안 하죠. 비밀번호 안 알려주니까 일부러 손주 안 돌보고 며느리 집까지 들락거리며 비밀번호 알아내려 한다는 얘기도 있고 며느리 고아라고 결혼 반대해서 집도 안 사줬다고 매일 손주 봐주러 가는 척하며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도 들려요. 아들 뺏기니 손주한테 집착해서 엄마 옆에 못 가게 해서 손주가 엄마를 싫어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암튼 좋은 말은 별로 없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매일 손자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저에게 그런 소문이 퍼졌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딸이랑 살아서 얼핏 들었는데 그댁 며느리가 기백이 할머니에 대해 젊은 엄마들한테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해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며느리와 빨리 풀고 손주는 그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해요. 나 같으면 애시당초 안 봐줬을 거예요. 아무리 큰돈 준다고 해도 자식 돈인데 괜히 불편하게 뭐하러. 따로 돈 주고 사람 쓰라 해요. 저는 이웃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저에 대한 소문의 근원지가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밤새 고민하며 왜 며느리가 저에 대해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애들 퇴근할 때 저녁을 차려주고 기다렸는데 마침 아들 내외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들에게 손주를 맡기고 며느리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화가 나서라도 안 좋게 얘기한 적이 있니? 그게 무슨 생사람 잡는 말씀이세요? 저 피곤해요.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엊그제 5층 할머니가 그러더라. 내가 너 부모 안 계셔서 집을 안 사줬다느니,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일부러 손주 봐주는 척한다느니. 난 그게 아니잖니. 너희가 와서 손주 좀 봐달라 부탁했고, 내가 받는 돈도 다 손주를 위해 쓰고 있는데 그런 소문은 억울하잖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일하고 온 사람한테 그렇게 따지듯 물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소문을 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며느리는 딱 잡아떼며 모른다고 했고 저 역시 며느리가 소문을 퍼뜨렸다는 증거는 없었기에 찝찝했지만 오해일 수 있다 생각하며 넘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억울하다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저희 집에 기백이를 봐주러 왔다가 험한 꼴을 당하신 점 죄송하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으면 몰랐을까? 그런 소문을 5층 할머니를 통해 들은 이후부터는 젊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 한마디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저에 대한 소문이 아들 내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소문은 점차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어느새 저는 이상하고 표독스럽고 유난스러운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결백을 믿어줄 사람은 몇 번 얼굴을 익힌 5층 할머니뿐이었고 어느 날 손주를 돌보는 중에 답답하다며 차라도 한잔 하러 오라고 하셔서 대추차와 떡을 먹으며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이 서글퍼졌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반대한 건 사실이에요. 그게 미안해서 며느리를 딸처럼 더 잘해주려고 했고 빨리 복직해야 한다길래 아이를 지금까지 50만 원 받고 계속 봐줬는데 참 허무하네요. 그렇죠. 속상하지. 나도 손주 어렸을 때 딸이 바쁘면 봐줬는데 결국 아무 소용없었어요. 손주들은 자라면서 자기가 할머니한테 어떤 사랑받고 자랐는지 기억도 못하고 자식들은 나이든 엄마를 쓸모없게 여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더 챙기면서 살아야 돼요. 아들이고 딸이고 다 소용없어요. 자식들이 독립하면 품에서 떠난 거지요. 손주도 내 자식이 낳아서 예쁜 거지. 그게 아니면 뭐가 예쁘겠어요. 이제 돌도 다 됐으니 그냥 돈 주고 사람 쓰라고 하세요. 그래야겠네요. 지극정성으로 손주를 키웠는데 들으니 의미 없는 일이네요. 내가 보기엔 그 집 며느리가 주말마다 동네 엄마들과 어울려 놀이터에도 나가는 것 같더군요. 동네 엄마들이 시댁 얘기를 안 좋게 하니 기백이 할머니 안 좋게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며느리랑 얘기해 보긴 했는데 자기는 억울하다고 어디서 이상한 소문을 듣고 저한테 그러냐며 말하더라고요. 억울은 무슨,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는 거 다 알 것 같은데. 5층 할머니는 며느리가 소문을 퍼뜨렸다고 확신했고 며느리에게 물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떼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게 뻔해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에 관한 오해도 받고 싶지 않아 차라리 아들 내외 집에 가지 않고 저희 집에서 손주를 맡아주겠다며 직접 데리고 오가라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는 일 같아 차마 말하지 못했고 아들에게조차 자기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아들에게 괜히 이간질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미국으로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한국에 오겠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을 맞이할 생각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약속한 날 딸이 돌아오자 얼싸안고 눈물까지 흘리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손주가 있지만 딸에게도 손주가 있는데 거기서도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준 덕에 모처럼 휴가를 받아 한국에 왔다더군요. 미국인 사위는 함께하지 못해 미안해했다는데 그저 몇 년 만에 딸을 본 것만으로도 반갑고 기뻤습니다. 딸과 그날 밤을 새워 서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했고 딸은 적응하며 잘 지낸 것 같았습니다. 영어도 다시 배우고 남편이 성악을 배울 수 있게 해줘 미국에서 대학도 다시 다녔지만 자식을 낳으며 학업을 중단했더군요. 그래도 딸이 잘 지내는 듯해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이 이야기를 끝내자 저도 그동안 어디 가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딸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그러자 딸은 기막혀하며 올케가 엄마에게 그럴 수 있냐며 위아해했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와 살갑게 지내지 못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해 딸에게 말하며 다시 정리하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렇게 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는데 저는 쉽게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딸과의 반가움도 컸지만 며느리와 관련된 일들을 정리하면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요일이라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도착했는데 아들은 돌아온 딸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딸은 이번에 가족이 모여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날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딸은 아이 엄마답게 능숙하게 손주를 돌봤고 시차 적응도 안 되어 피곤할 텐데도 굳이 저를 쉬게 하고 자신이 아이를 돌봤습니다.